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기본 서 있는 내용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 실천 일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뭐 사회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들에 대한 이 비교. 그냥 한번 편안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적인 노력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여러분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는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제 워낙에 학자들마다 정의한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라는 용어, 그러니까 소셜이란 말과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웰페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다 보시면 되는데 웰페어라는 말은 이제 웰과 페어죠. 그러니까 웰이라는 건 좋다라는 뜻이고 이제 페어라는 건 상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상태, 한 인간이 있으면은 인간이 일생을 두고서 좋고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뭐 어떤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바로 소셜, 사회가 만든다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웰페어를 내가 책임지고 내 웰페어를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내 삶에 있어서 만족되고 좋은 상태를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전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웰페어가 즉 좋은 상태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회복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누구의 노력이 많이 동원됩니까? 이제 국가 또는 정책적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광의적 의미로는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협의적으로는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뭐 이제 일련의 사회복지사들의 노력 또는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의미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생각하시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이걸 외우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사회사업이라는 건 뭐냐? 사회사업. 자, 보면은 뭐 학자들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사회복지는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체 사회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셜, 즉 국가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인데 사회사업이라는 건 좀 협의적인 개념입니다. 뭐냐?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하거나 또는 회복을 돕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전문적인 활동. 무슨 활동? 전문적인 활동. 즉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활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바로 뭐예요? 사회복지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복지사가 이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 현장에서 벌이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용어와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책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광의의 개념.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보다 협의적 개념이죠. 뭐 비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 의미 없는 얘기고. 자,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자, 사회복지의 관점 이게 뭘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 얘기를 어디서 공부하냐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다룹니다. 정책론에 보면은 복지 국가 유형화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화 이론 가운데 윌렌스키하고 르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름 기억할까요? 윌렌스키, 그 다음에 르보.
윌렌스키하고 르보. 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사회복지 국가들, 즉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그들이 수행하는 정책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 국가의 유형도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수행하는 정책의 유형들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적 그리고 제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실천론에서도 뭐 가끔 시험에 나오지만 뭐 정책론에서는 100%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좀 이해를 해둡시다. 자, 자녀적, 제도적 복지국가 또는 자녀적, 제도적 복지 정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생존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생존권. 무슨 권? 네, 생존권. 우리 생존권에 관한 얘기는 사회복지 정책론이나 또는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다루는 용어예요. 그래서 생존권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걸 복지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34조에서는 이 생존권을 국민의 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죠. 생존권이라 하면 무슨 소리냐? 자,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있습니다. 뭔 자원? 네, 최소한. 이만큼은 먹어야 되고 이만큼은 입어야 되고 이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자야만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것이 부족하면 그 사람의 생존이 위협당하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 생존권,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이 삶에 대한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그것을 생존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이 자본주의 국가, 이것도 뭐 정책론에서 다룰 얘기인데 여기서 좀 얘기해 봅시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일단 자기 생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 일을 해서 얻어낸 재화를 통해서 나는 그걸 시장 안에서 교환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 생존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녀적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그 생존에 대한 책임. 생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물어요.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자, 자녀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에 대한 책임? 자, 우선 네가 져. 개인, 즉 한 인간 개체한테 그 생존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져. 네가 져. 네가 일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는 굶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개인에게 특이사항들이 발생했어요. 내가 병이 걸리거나. 그렇죠. 또는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형편에 처했어요.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땐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냐면 가족, 네가 책임져. 가족이 책임지라고 시킵니다. 가족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이나 또는 이제 법제론 가서 공부하시게 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에서는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일촌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너가 도저히 개인이 책임을 못 지면은 일촌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가 책임져. 그게 가족이죠. 가족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가족도 책임을 못 진다. 가족을 책임.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시장이 책임져.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이 무슨 어디 동네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을 얘기해요. 여기서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누가 도와줍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놓죠. 후원금을 내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 시장 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후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개인이 책임 못 지면 가족이 책임지고 시장 시스템 안에서 이 생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지면 그때서야 어떻게? 그때서야 책임을 누가 진다? 국가 또는 사회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녀적입니다. 자녀라는 말이 일종의 찌꺼기라는 뜻이죠. 뭐냐면 전체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자 가족이 책임져주는 요 부분 빼놓고 시장에서 책임져주는 요 부분 빼놓은 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녀적 하면은 항상 개인, 가족,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안 됐었을 때 이제 국가,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뭐냐면 전체 국민들 가운데서 이런 개인 스스로나 또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어떤 용어로 쓰냐? 선별적이라는 말을 써요. 선별이라는 말은 골라낸다는 소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녀적이라는 말과 선별적이라는 말은 동일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선별적인, 이건 일종의 가치, 이념이죠. 이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회복지 관점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복지 국가나 또는 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일종의 이념 또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자녀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또는 선별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자녀적, 선별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은 개인한테 책임을 묻고, 안 되면 가족한테 책임을 묻고, 안 되면 시장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요? 공공부조 정책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라는 말은 뭐냐? 공공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죠. 예. 부조라는 건 이게 도울 부자에 도울 조자입니다.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개인, 가족, 이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책임, 생존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이 공공부조에 관한 정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이제 법제론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보면 이 공공부조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사회, 국가와 지역사회가, 죄송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죠. 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만든 복지 시스템이에요. 그걸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 생존에 대한 책임을 처음부터 제도하면 뭐 이게 법이죠. 네, 법입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존에 대한 책임을 처음부터 개인, 가족, 시장한테 묻질 않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하면은 국가 또는 사회가 그 책임의 주체가 되어서서 시작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한테 책임 묻고 가족한테 책임 묻고 시장한테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의 주체가 돼요. 처음부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즉 선별적으로 골라낸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국민들한테 마치 법처럼 제도처럼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자, 사회복지에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everybody, 즉 전체 국민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도적 또는 보편적인 이념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시스템을 만들었냐, 그것이 바로 사회수당제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요? 사회수당, 사회보험.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본격적인 사회수당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수당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죠. 조세가 이 제도 운영의 기본, 그러니까 재원이 됩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편적, 즉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기보다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해내는 것이죠. 이건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라 했었어요. 지금 이 아동수당제도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멈췄는데,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국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재원을 가지고서 애만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아이를 부양하는 그 가족한테 수당식으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동수당제도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 회장님 자녀도 어떻게 돼요? 대기업 회장님 자녀도 전혀 돈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분 자녀도 태어나면 아동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 시골의 가난한 집 자녀도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보험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5가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 사회보험제도는 그 재원이 세금, 조세가 아니고 기여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낸 보험료에 의해서 보험 혜택을 부여받죠. 이건 역시도 어떠나요? 예, 보편적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저 대기업 회장님도 예, 병원에 가시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고, 대기업 회장님도 어떻게 해요? 예, 나이가 들면은 일정 연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사회보험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자녀적, 그 다음에 선별적 공공부조를 하나의 쾌로, 덩어리로 기억해 두시고, 제도적, 보편적, 사회수당, 사회보험을 또 하나의 쾌로 머릿속에다 좀 담아 두십시오. 자, 지금 설명을 드린 상태에서 우리 보면은 이 자녀적 개념 또는 뭐 자녀적 가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이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또는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이 해결 안 돼주면은 그때 국가 또는 사회가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삶이 바로 생존이에요. 생존. 그렇죠.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적이라는 것이 가장 협의적인 의미에서, 즉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입니다.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복지국가라기보다는 복지국가의 과정 중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자녀적 복지를 추구하죠.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서비스 받는 것을 일종의 낙인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자녀적 복지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낙인 현상이 발생해요. 낙인, 우리 스티그마라고도 얘기하죠. 낙인이라는 건 뭐냐면 수혜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죠. 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스티그마가 뭔가요? 이제 이게 종교적 용어죠. 성은이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문신이나 어떤 자국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라고 어떻게 쉽게 하면 찍히는 거죠. 그게 낙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낙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자녀적 또는 선별적 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부조 정책 또는 공공부조 정책이 이런 낙인 현상을 일으키죠.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뭔가요? 모든 국민이라는 것이죠. 바로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로서 사회 서비스를 포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 뭐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냥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화의 진전에서 비롯된 가족과 시장 그 자체 질적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일정한 영역을 갖게 되고, 사회 제1선 기능으로 제도화되어져 있으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도,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다. 그러니까 이 과거 자녀적이었었던 그런 가치, 그 다음에 이념이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제도적 또는 이런 보편적 가치, 이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것, 자, 현대 국가의 복지 이념의 기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 제대로 된 복지국가들은 어떻게 이런 공공부조 정책보다, 즉 자녀적 또는 선별적인 공공부조 정책보다는 이런 보편적 또는 제도적인 이런 사회수당이나 사회보험 정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죠. 자, 자녀적, 선별적, 그렇죠. 그 다음에 제도적, 보편적, 요 얘기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사회복지 개념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국가와 시대마다 그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빈곤계층에 한정되었던 종래 서비스로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제도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 얘기죠. 자녀적이 제도적으로, 그렇죠. 선별적이 보편적으로. 과거 공공부조 위주의 정책이 지금 이제 사회수당이나 사회보험 정책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면 여기 과거 현재에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책론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표인데 우리는 이제 실천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요?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여기 과거 현재로 되어져 있는데 과거 현재의 기준이 뭐냐면 산업화예요.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이제 농경 시대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이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쉽게 하면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자, 과거에 자녀적 개념이었던 것이 지금은 제도적 개념이 됐고, 과거에는 자선이었었습니다. 자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시민권이죠. 시민권 중에서도 어떤 시민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생존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지 못하면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선별적이었던 게 보편적, 자녀적, 선별적 똑같은 말이라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최저 수준 보장하는 게 다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적 수준이고, 자, 과거에는 빈곤 문제가 왜 빈곤이 발생했을까? 그건 개인적 책임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산업화 이후에는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 과거에는 문제 해결 중심, 뭐냐면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이걸 해결합니다. 대표적인 게 빈곤 문제죠. 네가 빈곤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당장에 밥을 못 먹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빨리 먹을 걸 갖다 주는 겁니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문제 예방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 빈곤 문제 자체를 막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실업보험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이라고 하죠. 네가 지금 실직을 해서 당장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넌 굶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막자.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렇죠. 실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미리미리 실직에 대한 예방 조치들을 하죠. 그것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얘기하는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촉진 수당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중심의 자발성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차원의 공공성, 빈민 구제에 역점을 뒀는데 복지사회, 복지국가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더라. 로마니신이 얘기했던 거 개념 변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사회사업으로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라고 얘기했는데 실천의 의미가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실천 정의에서 메리 리치몬드가 얘기했던 거, 메리 리치몬드 이제 개별 사회 사업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인데 이분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심리사회 모델 공부하실 때 이분을 좀 깊게 공부할 겁니다. 핑커스 미나한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NASW라고 하죠. 여기서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첫째,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생태체계적인 관점.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을 공부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생태체계론을 공부하셨습니다. 개인, 집단, 가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어떻게? 개인, 집단, 가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둘째,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자, 돕는다라는 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해준다가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원조행위라고 하죠. 원조. 예,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원조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개념 가운데 좀 정립해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 변화 또는 나아진 개선의 행위의 주체는 개인 자신이에요. 그리고 복지사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원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셋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것. 넷째,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활동이다. 자, 요 내용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얘기를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 사회복지 실천할까?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냐?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할까? 무엇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을 할까? 그렇죠. 자, 요 얘기를 가지고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정의를 내려봅니다. 누가? who죠, who 영어로. 누구에게? to whom. 누구에게? to whom. 어디에서? where. 자,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입니다. how to예요. 자,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만 합니다. 누구만 한다고요? 예, 사회복지사의 행위만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우리 뭐 복지관 같은 데 가면요, 자원봉사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론 또는 자원봉사에 관한 얘기는 어디서 공부하나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일종의 자원으로서 자원봉사자를 공부하지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서 즉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행위자로서 자원봉사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개념 세웁시다. 사회복지 실천은 누구만 한다고요? 사회복지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론 공부하실 때에 항상 뭘 공부하냐?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느냐? 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객체인데 그 객체를 일반적으로 개인, 그 다음에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 구분합니다. 다시, 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해볼까요? 다시 시작. 실천의 대상,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한 번 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입니다. 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는 개별사회사업이라고 하죠. 무슨 사회사업? 개별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케이스워크라고 하죠.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이다. 자, 우리가 가족 치료라고 하는 용어 많이 씁니다.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이다. 이걸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그룹워크라고 하죠. 그룹워크라고 합니다.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지역사회 무슨 사업? 조직화사업. 그래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은 패밀리 트리트먼트 또는 테라피 이런 말을 쓰죠. 가족 치료라고 해서. 원래는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1929년에 미국의 밀포드라는 곳에서 밀포드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좀 닦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천의 대상을 크게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구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 구분을 해요.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하냐? 그 실천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현장. 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실천 기술 안에도 뭐가 있느냐? 개인용 실천 기술, 가족용 실천 기술, 집단용 실천 기술, 지역사회용 실천 기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그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와 같은 실천 대상들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벌이는 행위, 실천은 행위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론에서는요, 주로 여기까지 얘기를 다뤄요. 여기까지 얘기를 다룹니다. 누가 하고,
누구에게 하고 어디에서 하고까지 얘기를 다루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 실천 기술에 관한 얘기는 뭐 당연히 어디서 다룰까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겠죠. 자, 그렇게 개념을 좀 세워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정의 외에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정의 및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목표 얘기서부터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 점수 박스 과목이라고 하죠. 뭐냐면 1급 국가고시 시험을 보실 때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잘 들으시고 강의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시죠.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